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박광우라고 합니다. 저는 그 한양대 의대를 졸업하고 가천대 의과대학에서 신경외과 전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원주 레퍼런스 기독병원에서 방사선종양학과 해서 더블보드 전문의 자격을 따고 있습니다.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쓰던 고식적 항암제가 있고, 이제 최근에 쓰는 표적치료제라든지 면역항암제들이 있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면역항암제나 표적치료제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표적치료제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라 해봤자 발진이 좀 가장 흔한 게 있고, 면역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작용, 이렇게 설사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외에 고식적 항암제라고 해서 옛날부터 썼던 항암제는 탈모가 있기도 하고 토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심했던 항암제들이 이제 고식적 항암제고요. 요즘에는 잘 이런 항암제는 잘 안 쓰고, 물론 일부 암에서는 그런 걸 쓰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항암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터부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약들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양내과 선생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약물 치료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는 의학이라는 거는 확률에 의한 치료, 이렇게 치료했더니 몇 프로가 얼마만큼 좋아졌더라, 그 몇 프로라는 게 과연 좋아지는 몇 프로인지 아니면 나빠지는 몇 프로인지 환자는 알 수는 없지만, 저희로서는 그러한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항암 치료가 됐든 방사선이 됐든 수술적 치료가 됐든 소위 현대의학으로 검증이 완료된 치료를 받는 거는 최선의 치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자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예를 들어서 1기에서 받는 치료, 2기에서 받는 치료, 3기에서 받는 치료, 각 기수라든지 원발 암의 상태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치료 방침이 지금은 현재로서는 가이드라인 같은 게 다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몇 프로에 해당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면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그런 거를 고민하는 게 의사와 같이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암이기 때문에 치료 안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현대의학의 그 혜택을 좀 더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통 이제 항암치료 받는 동안에는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종양내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항암제는 약 끝나고 나면은 길게는 1년, 아니면 짧게는 몇 개월이면 그런 부작용은 대부분 다 사라진다. 손발 저림 부작용이 또 오래 간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약 쓰면 다 좋아지기도 하고요. 탈모 있는 거는 대부분 다 다시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하는 거나 이런 거는 실은 주사 맞으면서 생길 수 있는 일시적인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대부분 병원에 입원해서 진토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구토 안 하게끔 하는 주사라든지, 혹은 식사를 못하면 그렇게 수액 처방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보존적으로 해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심을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환자 스스로는 아무 후회라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 책에도 썼지만 초기 유방암 환자분이 암 치료를 안 받겠다, 이래가지고서는 결국 나중에 유방암이 뼈로 전이가 돼서 이제 힘들게 방사선 치료 받으셨던 분을 보면서, 그분이 이제 또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이니만큼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품으로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실은 이제 그 이후에 환자분이 그런 어떤 병을 앓고 지낸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분은 아마 좀 후회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항암 치료를 안 받으시려고, 내지는 이제 암 치료를 안 받으시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암 치료 안 받으면 나는 편안하게 잘 죽겠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는 전이암 환자분들한테 좀 더 많은데, 전이암 환자분들조차도 이렇게 암이 전신으로 퍼졌는데 굳이 왜 치료를 받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일수록 힘들지 않은 항암제, 아까 말씀드렸던 표적 치료제가 됐든 면역 치료제가 됐든 어쨌든 저희가 써봤더니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항암제를 썼을 때, 지금 현재 병의 사이즈를 줄이면서 자기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막상 내가 항암 치료를 안 받는다고 해서 그 순간 삶이 끝이 아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삶이란 스위치처럼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죽었다 살았다가 아니라, 이게 정말 삶 자체가 그라데이션처럼 점점 꺼져가고, 그러다 보니 생명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내일 딱 죽어야지 하고 눈 딱 감아서 죽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매 순간 고통과 이거를 어떻게 할지, 그래서 마지막 정도가 되면 그때 한번 항암제를 좀 받거나 그렇게 해서 좀 통증이라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항암제를 안 받으면 나는 편안하게 잘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어차피 하면은 항암제 안 받으니까 병이 더 빨리 진행돼서 빨리 죽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생각보다 질겨서 생각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환자 입장에서는 편안한 죽음을 이룰 수 있게 항암 치료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거부할 것만은 아니다. 저는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암 환자니까 뭐는 주의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보다는 내가 내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 다 하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대신 이제 담배만 피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어쨌든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나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그 인생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 술 한잔 해도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웃으면서 드셔도 됩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즐기기 위해서 사는 인생인데, 술 한두 잔 안 먹음으로 인해서 본인께서 얻는 이득이 얼마나 크시겠느냐. 그리고 대신 이제 술 한두 잔이 한두 병이 돼서 그게 문제고, 절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주량이 아니면 한두 잔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도 되게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다 보니까 얘기하는 게, 방사선이 많이 노출이 되면 될수록 그거에 의한 어떤 2차성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보통 소아들한테나 해당이 되는 거고, 보통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각 기관별로 이제 다 성숙되어 있고, 또 하나는 방사선 노출만으로써 이게 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암의 특성상 이게 유전자 변형 내지는 몸의 면역 기능이 깨지게 되고, 여러 가지 어쨌든 성장 인자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 기전에 의해서 암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방사선 노출이 많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요즘 또 기술이 좋아져서 엑스레이가 한 번에 0.2, 0.4 밀리시버트 정도 되는데, 요즘엔 좀 많이 좋아져서 노출설량이 많이 줄어들고 시간도 많이 짧아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이 점점 더 발전될수록 이제 그런 어떤 방사선 노출 설량 자체도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파킨슨 병은 퇴행성 변화, 다시 말해서 나이와 관련되어 있는 병이고요. 파킨슨 환자 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거 어떻게 되고 막 되게 힘들어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어떤 사람은 무릎이 먼저 망가지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먼저 망가지고 퇴행성 변화가 이렇게 오는 것처럼, 당신은 머리에서 있는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나이를 먹어가는 거다. 그래서 노화 때문에 이 병 자체는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환자분들 젊어질 수 있나요? 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병 자체는 나아질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단 머리에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다 보니까 도파민을 넣어주면 정상생활이 다 가능하신 게 이 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약의 반응이 좋고, 약을 드시기 시작하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까지 정상생활 다 가능하신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에 있어서 질병의 근원을 없애는 치료가 있고, 아니면 증상만을 완화시켜주는 치료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파킨슨병 자체가 노화와 관련되어 있는 병이다 보니까 질병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질병 치료제, 예를 들어서 재생하는 치료라든지 뭐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이건 아직 현실까지는 치료가 적용되지 요원하고, 현재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증상 완화 치료, 다시 말해서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도파민을 넣어준다, 내지는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약들, 뭐 도파민 대사와 관련된 약들, 하다못해 도파민을 더 많이 넣어준다든지 도파민이 잘 분해가 안 되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약들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파킨슨의 3대 증상은, 첫 번째 떨림증, 그리고 강직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동증이라고 움직임이 느려지거든요. 특히 그런 떨림증의 양상이 뭐 주로 이제 움직일 때 떨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데,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양상도 이쪽에서 이렇게 떨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정신을 막 놓고 있으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떨고 있거든요. 딱 집중하면 안 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몸이 뻣뻣해서 강직이 있으셔서 고개를 이렇게 한 번에 휙 돌리지 못하고 천천히 돌린다든지, 이렇게 온몸이 강직이 있으셔서 이게 움직임 자체가 제한이 돼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서동증이라고 움직임이 느려지셔서, 예를 들어서 이제 걸음을 걸을 때 크게 걸어야 되는데 보폭이 좁아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쏟아질 것처럼 걷다가 보니까 발이 충분히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못 넘어가다 보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게 돼서, 다리가 끌리거나 보폭이 좁거나 그로 인해서 자꾸 넘어지거나, 혹은 방향 전환이 잘 안 되거나, 이제 이런 분들을 좀 더 파킨슨 증상과 관련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둘 다 똑같은 퇴행성 변화,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고요. 치매 같은 경우는 기억력, 인지 저하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운동장애는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는 상관이 없고, 이거 이제 파킨슨 같은 경우는 인지는 괜찮은데 운동장애 증상이고, 물론 이제 파킨슨 있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파킨슨 환자인데 치매가 잘 오나요? 라고 얘기하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파킨슨 환자라고 해서 치매가 더 많이 오진 않거든요. 단지 치매의 종류 중에 이제 파킨슨성 치매가 있는데, 파킨슨성 치매가 일반 환자에 비해서 한 3, 4배 이상 확률적으로 좀 높이 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적으로 치매가 더 많이 오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흔하게도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의식은 멀쩡한데 움직임이 너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자기 생각 같아서는 금방이라도 뛰어가고 금방이라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치매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치매는 인지저하, 움직이는 건 상관없고 파킨슨은 인지저하랑은 상관없이 운동저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꿈을 많이 꾸셔가지고서 몽유병 증상처럼 깊이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꿈을 많이 꿔서 잠을 잘 못 잔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뭐 변비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파킨슨의 3대 증상이 어느 하나만 있다고 해서 이거를 파킨슨을 의심할 수 있냐? 그건 아니고 이 3가지 증상 중에 2개 이상 있으면 파킨슨을 좀 더 의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렘수면 장애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떨림증이 좀 있다든지 그런 떨림증 패턴 양상이 가만히 있을 때 떨린다든지 이제 이런 떨림과 걸음걸을 때 좀 움직임 자체가 전반적으로 느려져 있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증상이 몇 가지가 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분이 좀 파킨슨 증상이 좀 더 의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지 단순히 한 가지 증상에만 꽂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파킨슨 초기가 좀 더 의심이 되면 렘수면 장애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변비 같은 그런 초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떨림증이나 강직이나 이런 소동증과 같은 어떤 파킨슨 3대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돼서 전반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